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망보험금 10억 원을 노리고 거머리처럼 들러붙은 시누이 부부를 완벽하고 처절한 지옥으로 밀어넣은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핏속까지 시원해지는 사이다 사연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죽은 남편의 핏값을 노리던 기생충 같은 시댁 식구들을 파멸로 이끈 그녀의 지능적인 참교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보, 이렇게 허망하게 가면 나랑 우리 지훈이는 어떡하라고. 제발 눈 좀 떠봐, 여보. 코를 찌르는 짙은 선약 냄새와 하얀 국화꽃으로 뒤덮인 장례식장.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아래로 세상이 무너진 듯 바닥을 뒹굴며 오열하는 제 목소리가 장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출근길, 빗길에 미끄러진 대형 트럭이 남편의 승용차를 그대로 덮쳤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제 세상은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이제 겨우 7살이 된 아들 지훈이를 끌어안고 저는 남편의 싸늘한 시신 앞에서 며칠 밤낮을 피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구석 3일장의 마지막 날 새벽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식당 참모방 근처에서 제가 목격한 시댁 식구들의 모습은 슬픔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냉수를 마시러 가던 제 귓가에 소름 끼치도록 이질적인 낄낄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야, 김서방. 오빠가 이번에 사망보험금 크게 들어놓은 거 있다며? 전에 술김에 듣기로는 교통사고로 죽으면 상에 특약 빵빵하게 붙어서 10억은 가뿐히 나온다는데 그거 확실하게 알아봤어? 검은 상복을 입은 시누이가 입에 파전을 쑤셔 넣으며 매제심해부의 허벅지를 툭툭 치며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형님이 일찍 간 건 안타깝지만 어쩌겠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 10억이면 우리 저번에 주식 반대매매 터진 거랑 불법 코인에 물려서 날린 돈 다 메꾸고도 강남에 갭 투자 하나 꽂을 수 있는 돈이야. 새언니저가 눈치채고지 통장으로 다 빼돌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해. 애 딸린 과부가 그 큰 돈 쥐고 있어봤자 사기나 당하지 뭐하겠어.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이었습니다. 아직 화장장으로 발인조차 나가지 않았는데 남편과 피를 나눈 친동생이라는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오빠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아니라 10억이라는 거대한 돈다발을 향한 짐승 같은 탐욕이었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 오빠 목숨값이니까 당연히 우리 집안 돈이지. 저 여자가 뭔데 혼자 다 처먹어. 장례식 끝나자마자 우리 조카 지훈이 핑계대고 당장 돈부터 뜯어내자고. 투자해준다고 꼬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가정주부가 별 수 있겠어. 시누이 부부는 자기들끼리 10억을 이미 손에 쥔 양소리 죽여 낄낄거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은 저는 헛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10억을 강탈하기 위해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조차 슬픈 척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핏발선 눈으로 식당 코너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 내 남편의 피 묻은 돈을 우리 지훈이가 평생 살아가야 할 생명줄을 뜯어먹기 위해 발톱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래, 어디 한번 덤벼봐. 당신들이 내 남편의 핏값을 훔치겠다면 내가 당신들 인생 전체를 완벽하고 처절한 지옥 불길 속으로 밀어 넣어줄 테니까. 장례식장의 서늘한 새벽 공기 속에서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저 악마 같은 시누이 부부를 향한 아주 지독하고 완벽한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의 49제도 채 지나지 않은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슬픔을 온전히 추스를 새도 없이 7살 난 아들 지훈이를 바라보며 간신히 무너지는 멘탈을 부여잡고 있을 때였죠. 예고도 없이 도어락 비밀번호가 신경질적으로 눌리는 소리가 나더니 현관문이 덜컥 열리며 시누이 부부가 하이에나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옳게. 우리 지훈이는 잘 있어. 아이고, 내 새끼. 아빠 없이 이제 우리 불쌍한 조카 어떻게 살까? 응. 시누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양손에 들고 온 10,000원짜리 싸구려 귤 봉투를 바닥에 대충 던져두고는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하던 지훈이를 끌어안고 가식적인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슬픔에 젖어 있기보단 집안 곳곳을 기웃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 탐욕스럽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내 지훈이를 방으로 밀어넣은 시누이 부부가 거실 소파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더니 곧바로 구역질 나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우리 오빠 사망보험금 10억 나온 거 입금 다 됐지? 그거 통장에 그냥 묵혀두면 똥 되는 거 알지? 요새 인플레이션이 얼만데? 은행 이자 받아먹고 살겠다는 건 바보 천치들이나 하는 짓이야. 시누이가 다리를 꼬며 툭 던지듯 묻자 옆에 앉은 심해부 시누이 남편과 마치 자기가 최고의 금융 전문가라도 된 양 허세를 부리며 거들었습니다. 형수님은 평생 오빠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만 해서 재테크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그 10억 제가 아주 확실하게 굴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넘기세요. 제가 아는 VVIP들만 들어가는 프라이빗 펀드가 있는데 거기에 넣으면 1년 안에 10억이 20억 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의 시신이 한 줌의 재로 변한 지 겨우 한 달. 아직 남편의 옷가지조차 다 정리하지 못한 집에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심해부라는 인간이 제 남편의 목숨값을 내놓으라며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고모부 형님, 그 돈 제 남편 목숨값이에요. 지훈이 아빠가 우리 지훈이 대학 갈 때까지 그리고 장가 갈 때까지 부족함 없이 키우라고 피같이 남겨준 돈이라고요. 투자니 뭐니 제가 알아서 안전하게 관리할 테니까 더 이상 그 돈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제가 서늘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거절하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시누이의 얼굴이 일순간에 야차처럼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뭐? 알아서 해. 야, 옳게. 오빠 죽고 나니까 이제 시댁 식구들은 눈에도 안 들어와. 그 돈이 왜 내 돈이야? 우리 오빠 목숨값이니까 내 조카 지훈이 돈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집안 돈이지. 여자가 겁도 없이 10억을 들고 있다가 제비족한테 털리거나 사기라도 당하면 우리 조카 길바닥에 나앉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봐. 당장 이번 주까지 김서방 계좌로 5억 먼저 이체해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빠의 사망보험금을 집안 돈이라 우기며 저를 사기꾼 취급하는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행패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옳게 좋은 말로 할 때 인감 도장이랑 오빠 명의로 된 보험금 통장 다 가져와. 안 그러면 우리 오빠 돈 내가 횡령할 위험이 있다고 소송 걸어서 지훈이 친권이랑 양육권까지 우리 쪽으로 싹 다 뺏어올 거니까. 넌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고 싶어. 협박과 폭언. 조카의 장래를 위한다는 가식적인 명분 뒤에 숨어 그들은 제 아들의 생명줄인 10억을 강탈하기 위해 피에 굶주린 늑대의 떼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엄마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겁에 질린 지훈이가 울먹이며 나오는 모습을 보자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같이 악을 쓰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 미쳐 날뛰는 하이에나들을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떨어뜨리려면 섣부른 감정 싸움 대신 아주 완벽하고 치명적인 덫을 놓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덜덜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시누이 부부를 향해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10억 어떻게 할지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보겠다는 제 말에 시누이 부부는 제가 겁을 먹고 한 발 물러선 줄 알았는지 득이양양하게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봐, 진작에 그렇게 고분고분 나올 것이지. 이번 주말까지 김서방이 투자 서류 들고 올 테니까 도장 찍을 준비나 해둬.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는 놈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은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와봐. 당신들이 내 남편의 피를 빨아먹으려 입을 벌린 그 순간 당신들 인생이 얼마나 끔찍하게 박살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시누이 부부가 다녀가고 정확히 3일 뒤 제가 끝까지 남편의 보험금 통장을 넘기지 않자 시월드의 본격적이고도 끔찍한 융단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제 핸드폰은 불이 나듯 울려댔습니다. 시누이는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걸어 가족끼리 못 믿냐,
오빠 잡아먹은 년이 돈까지 독식하려고 한다. 심지어는 남편 죽자마자 딴 놈 만나려고 돈 챙기는 거 아니냐는 입에 담기조차 역겨운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전화와 문자를 무시한 채 오직 지훈이를 끌어안고 남편의 흔적이 남은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제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포기할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목요일 저녁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쾅거리는 굉음이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야, 이수진, 문 열어. 당장 문 열지 못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올 기세에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비에 젖은 우산을 든 시어머니와 그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짝다리를 짚은 시누이가 폭풍처럼 거실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 독한 년아, 내 아들 잡아먹었으면 돈이라도 뱉어내야지. 어디서 감히 시댁 식구들 전화를 피하고 방문을 걸어 잠가.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거실 바닥으로 사정없이 패대기 쳤습니다. 아, 어머니, 왜 이러세요? 놓으세요. 왜 이러냐고. 내 아들 목숨값 10억. 그 중에 반은 나를 이만큼 키워준 내 아들의 효도 자금이다. 내 딸한테 당장 5억 내놓으라고 했는데 내년이 뭔데 그걸 쥐고 흔들어. 당장 인감도장이랑 통장 가져와. 바닥에 나동그라진 저를 향해 시어머니는 발길질을 해대며 악을 썼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7살 난 지훈이가 놀라 방구석으로 도망치며 할머니, 우리 엄마 때리지 마 하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에는 겁에 질린 손자의 눈물 따위는 들어오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오직 10억이라는 돈에 눈이 멀어버린 악귀들일 뿐이었죠. 옳게. 엄마까지 오시게 만들고 이게 무슨 추태야. 좋은 말로 할 때 인감도장이랑 통장 가져오라고 했지. 시누이는 바닥에 엎드린 저를 뱀같은 눈으로 굽어보며 조롱하듯 속삭였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오빠 사고 난 거 올케가 아침에 밥도 안 차려주고 바가지 긁어서 오빠가 홧김에 운전 거칠게 하다가 사고 난 거 아니냐고 친척들 사이에서 소문 쫙 돌았어. 끝까지 그 돈 내가 다 꿀꺽하려고 버티면 우리 오빠 돈 내가 횡령할 위험이 있다고 당장 소송 걸 거야. 지훈이 양육권. 우리 쪽에서 소송 걸면 너 같은 백수 과부한테서 뺏어오는 건 일도 아니야. 너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고 싶어. 남편이 죽은 지 고작 한 달. 아직 남편의 납골당에 채 눈물도 마르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진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아빠를 잃은 어린 손자 앞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돈을 내놓으라고 발악하는 저 인간들. 그들은 저를 철저하게 짓밟고 제 아들의 생명줄을 강탈하기 위해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날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엉클어진 머리를 하고 바닥에 엎드린 채 울고 있는 지훈이를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가져가봐. 내 남편의 피 묻은 돈, 당신들 그 더러운 손으로 어디 한번 움켜쥐어보라고. 대신 그 돈을 탐낸 대가로 당신들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 지옥불에 타들어가는지 내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테니까. 어머니, 형님. 제가 덜덜 떨리는 그러나 묘하게 이질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알겠어요. 드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 입에서 나온 항복 선언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제 머리채를 툭 놓았고 시누이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환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숙인 제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잔인한 사냥꾼의 도끼가 서려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의 복수가 막 그 끔찍한 서막을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진작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나올 것이지. 주말에 우리 김서방이 펀드 가입 서류 들고 올 테니까 도장이랑 신분증 딱 준비해 놓고 있어. 딴 생각하면 알지.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까지 저를 향해 섬뜩한 경고를 날리던 시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바닥에 엉망으로 널브러진 저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지훈이를 달래며
저는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슬픔에 잠겨있는 대신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부부가 왜 저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며 10억의 목숨을 거는지 그 더러운 속내를 파헤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낡은 다이어리 속에 끼워져 있던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남편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하게 지내며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는 오상무라는 분의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고 오상무님과 남편의 납골당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수씨,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상철이 녀석은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리고 제가 무슨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오상무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저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상무님, 실은 제가 오늘 부탁드릴 게 있어서 뵙자고 했습니다. 시누이 부부가 지훈이 아빠 사망보험금 10억을 자기들이 아는 프라이빗 펀드에 투자하겠다며 매일같이 집으로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상무님이 증권 쪽에 계시니 혹시 심해부 시누이 남편과 말하는 그 펀드가 진짜 안전한 건지, 아니 그 인간이 최근에 무슨 금융사고라도 친 적이 있는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말에 오상무님의 안색이 일순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힐끗 살피더니 상체를 테이블 앞으로 바짝 당기며 아주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재수씨,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인간들한테 1원 한 푼 넘기면 안 됩니다. 펀드 투자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입니다. 네, 그게 무슨... 시누이 남편 그 인간, 작년부터 불법 선물 옵션이랑 코인 단타에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위험하다고 말렸는데도 기어이 제 말을 무시하고 시누이 명의로 된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싹 다 끌어다 썼다가 며칠 전에 반대매매 터져서 쫄딱 망했어요. 지금 공식적인 은행 빚만 8억이 넘고 급하게 막느라 쓴 사채업자들한테 쫓겨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상태입니다. 그 순간 벼락을 맞은 듯 머릿속이 하얗게 튀어올랐습니다. 빚이 8억, 사채업자의 독촉. 그제야 모든 퍼즐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시누이 부부가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시신이 굳기도 전에 시덕거리며 10억을 운운했던 이유. 조카 지훈이의 미래를 위한다는 가증스러운 명분을 내세워 시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와서 제 머리채를 잡았던 그 광기 어린 집착의 진짜 이유. 그건 조카를 위한 재테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사채 빚을 막고 불법 도박판에 다시 쏟아부을 눈먼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 남편의 목숨값을 구명조끼 삼아 자신들의 썩어 문드러진 빚더미 지옥에서 탈출하려 했던 짐승만도 못한 악마들이었습니다. 상무님, 우리 그이 목숨값을, 지훈이가 평생 살아야 할 그 피 같은 돈을 지들 사채 빚 갚는 데 쓰려고 그 생난리를 쳤다고요? 제 목소리는 덜덜 떨리다 못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오상무님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수씨. 시누이 남편은 지금 이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에요. 제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 테니 당장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하시고 보험금은 재수씨 명의의 안전한 신탁 계좌로 전부 옮기셔야 합니다. 오상무님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을 하고 돈을 꽁꽁 숨기는 것만으로는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평생 저와 지훈이를 괴롭힐 하이에나들이었으니까요. 아니요, 상무님. 피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핏발이 선 서늘한 눈빛으로 대답하자 오상무님이 당황한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도망치고 방어하는 건 저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밖에 안 돼요. 상무님, 하이에나들을 사냥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가에 얼음장처럼 차갑고 지독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놈들이 환장하는 더 크고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는 겁니다. 놈들 스스로 그 덫을 덥석 물고 가장 깊은 벼랑 끝으로 뛰어내릴 수 있도록 말이죠.
제 섬뜩한 비유에 오상무님은 잠시 말문을 잃은 듯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내내 창백한 얼굴로 눈물만 뚝뚝 흘리던 연약한 미망인이 독을 품은 사냥꾼 같은 눈빛으로 자신을 마주하고 있으니 당황할 법도 했습니다. 상무님, 제가 부탁드릴 건 하나입니다. 신우이 남편이 정확히 어느 사채업자에게 얼마를 빌렸고 상환 기일이 언제까지인지 명확한 채무 내역을 알아봐 주세요. 증권가 정보망이나 상무님이 아시는 뒷조사 업체를 통해서라도 상관없습니다. 비용은 얼마가 들든 제가 전부 지불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오상무님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철이 남편과 생전의 가족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기꺼이 저를 돕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지훈이를 재워놓고 식탁에 앉아 백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 부부의 탐욕을 극대화시켜 그들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가짜 시나리오의 뼈대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8억이고 당장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다면 신우이 남편은 일반적인 이율의 정상적인 투자처에는 절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단숨에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일확천금의 환상이었죠. 며칠 뒤 오상무님이 소개해주신 흥신소겸 사설탐정 업체를 통해 모든 세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의 아주 번듯한 오피스텔에 보증금 없이 단기 임대로 고급스러운 사무실을 하나 얻었습니다. 입구에는 골든 에셋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라는 그럴싸한 현판을 달았고 업체에서 섭외한 중년의 전문 연기자가 고급 슈트를 빼입고 이 가짜 투자 회사의 김 대표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대포폰과 가짜 명함, 정교하게 위조된 투자 수익률 브로슈어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무대가 완성된 주말, 시댁 본가에서 시아버지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검은 옷을 입고 지훈이의 손을 잡고 시댁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전을 붙이던 시어머니와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시누이가 동시에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잘난 올케 오셨네. 내가 저번에 도장이랑 통장 내놓으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야? 너 진짜 우리 오빠 돈 혼자 다 꿀꺽하려고 작정했어. 시누이가 대뜸 시비부터 걸고 넘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한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척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어색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형님, 그 돈 아직 제 통장에 그대로 있어요. 저도 고민이 많아서. 고민은 무슨 놈의 고민? 넌 그냥 김서방이 하라는 대로 사인만 하면 된다니까. 오늘 제사 끝나고 당장 우리 집으로. 시누이가 언성을 높이려는 찰나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미리 VIP 김 대표님이라고 저장해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 화면을 손으로 황급히 가렸고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안방으로 쫓기듯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살짝 덜 닫은 채 저는 문틈 너머로 거실에 있는 시누이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제 수상한 행동에 자극을 받은 시누이는 아니나 다를까 전을 붙이다 말고 발소리를 죽인 채 안방문 앞으로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고리에 귀를 바짝 가져다 대는 시누이의 실루엣이 문틈으로 완벽하게 들어온 순간 저는 준비해 둔 대본대로 다급하고 은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김 대표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 강남 재건축 확정 부지랑 연계된 사모펀드 TO가 하나 났다고요? 세상에, 진짜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가늘게 떨며 환희에 찬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수익률이 최소 300% 보장된다고 하셨죠? 원금 손실 위험은 0%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 남편 사망보험금 10억 들어온 거 이번 주 수요일에 그쪽으로 전액 입금하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비밀로 할 테니까 제 자리 꼭 하나만 남겨주세요. 시댁 식구들이요? 어휴, 거긴 절대 모르게 해야죠. 알면 그 돈 뺏으려고 당장 득달같이 달려들 텐데요. 통화를 마치고 일부러 큰 숨을 내쉬는 척하며 뒤를 돌았을 때 문틈으로 보이던 시누이의 실루엣은 이미 쏜살같이 거실 쪽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안방 화장대에 제 핸드폰을 올려두고 화면 잠금을 해제한 채 김 대표와 나눈 미리 조작해둔 가짜 카카오톡 대화창을 띄워놓았습니다. 대화창에는 강남 VVIP 전용 투자처, 최소 투자금 10억, 단기 300% 수익 확정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들과 사무실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그러고는 지훈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칭얼거리는 소리에 맞춰 자연스럽게 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물을 트는 순간 거실에 있던 신우이가 기다렸다는 듯 쥐새끼처럼 안방으로 쏙 기어 들어가는 뒷모습이 거울을 통해 비쳤습니다. 신우이는 화장대에 덩그러니 놓인 제 핸드폰을 집어들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그 가짜 대화창과 김 대표의 연락처를 미친 듯이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조차 거칠어진 그녀의 두 눈은 빚더미에서 탈출해 수십억의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는 허황된 탐욕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손에 물기를 닦고 거실로 나갔을 때 신우이는 언제 안방에 들어갔다 왔냐는 듯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일 칼을 쥔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주체할 수 없는 환희와 흥분이 비집고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녀는 곁에 앉은 남편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대며 자기 핸드폰 화면을 힐끗 보여주고는 소리 죽여 낄낄거렸습니다. 빚더미에 깔려 초점 잃은 동태눈을 하고 있던 심해부 역시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눈이 뒤집힐 듯 커졌고 두 사람은 당장이라도 만세를 부를 것 같은 표정으로 서로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저는 모른 척 그들의 꼴불견을 감상하며 제삿밥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신우이는 평소처럼 제게 남편의 보험금을 내놓으라는 협박이나 패악질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서둘러 짐을 챙겨 시댁을 빠져나갔죠. 자신들이 저를 완벽하게 속이고 10억짜리 황금알을 훔쳐냈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오전 10시 지훈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돌아와 집안을 정리하던 제 핸드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김 대표, 즉 제가 고용한 연기자이자 흥신소 소장님이었습니다. 사모님, 방금 쥐새끼 2마리가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장님의 목소리에는 여유로운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신우이 부부가 저희 강남 사무실에 찾아와서 한바탕 쇼를 하고 갔습니다. 사모님이 안방에서 통화하시는 걸 엿듣고 주말 내내 눈이 뒤집혀서 아침 일찍부터 쳐들어왔더군요. 제가 사모님 지시대로 아주 애간장을 녹여놨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 지금 바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후 제 카카오톡으로 길쭉한 음성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오피스텔의 잔잔한 클래식 음악 소리와 함께 잔뜩 상기된 신우이 부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녹음 파일 속 신우이 아유, 김 대표님. 저희가 이수진 씨, 그니까 대표님이랑 통화했던 그 여자 신우이 되는 사람입니다. 수진이가 요즘 상 치르고 정신이 오락가락해서요. 저희 집안 어른들이 그 큰 돈을 수진이 혼자 관리하게 두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수진이 대신 저희가 그 강남 재건축 사모펀드에 투자를 좀 하려고요. 자신이 대단한 재력가라도 된 양 한껏 목소리를 내리깔고 허세를 부리는 신우이의 음성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이어지는 김 대표의 대응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녹음 파일 속 김 대표와 이수진 사모님 측 가족분이시라고요? 곤란한데요. 이 펀드는 저희 VVIP 고객들 사이에서도 암암리에 아름아름 들어오는 비공개 프라이빗 펀드입니다. 이수진 사모님은 저희 쪽 오랜 전무님 소개로 특별히 TO를 하나 빼드린 건데 본인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면 저희도 규정상 투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 대표가 차갑게 선을 그으며 거절하자 다급해진 건 빚더미에 앉은 심해부였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끽 소리와 함께 그가 테이블 위로 몸을 바짝 엎드리며 매달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녹음 파일 속 심해부대 대표님, 아시겠지만 저희 형님이 돌아가셔서 남긴 그 10억 결국 저희 집안 돈 아닙니까? 재수씨가 투자하나, 저희가 투자하나 같은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수익률 300% 확정이라고 하셨죠? 저희가 어떻게든 10억, 아니 10억 이상 맞춰올 테니까 그 자리 저희한테 넘겨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녹음 파일 속 김 대표 허허. 참 두 분 열정이 대단하시긴 한데. 좋습니다. 어차피 이수진 사모님도 아직 입금 전이시니까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 먼저 입금하는 분이 임자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그때까지 최소 투자금 10억을 저희 법인 에스크로 계좌로 꽂아 넣으시면 이수진 사모님 대신 두 분 이름으로 지분 100%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1년 뒤에 세금 떼고 순수익 30억이 떨어지는 자리니까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녹음 파일은 신우이 부부가 연신 굽신거리며 무조건 금요일까지 맞추겠다고 맹세하는 소리를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300%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기라고 의심했겠지만 당장 8억의 사채 빚 독촉에 쫓겨 목숨이 간당간당한 신우이 부부에게는 이성적인 판단력이 남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눈앞에 어른거리는 30억이라는 환상에 취해 지옥으로 향하는 급행열차 티켓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10억이라는 원금이었습니다. 신우이 명의의 아파트는 이미 심해부가 불법 코인에 손을 대면서 대출을 한도 끝까지 당겨 쓴 상태였죠. 정상적인 1금융권 대출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금요일까지 10억을 만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넘기고 이자가 원금을 덮어버리는 초고금리 사채를 추가로 끌어다 쓰는 것. 금요일 오후 3시라. 저는 달력의 금요일 날짜에 붉은색 펜으로 굵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발로 뛰어들 무덤이 얼마나 깊고 서늘할지 놈들의 모든 피가 말라붙을 그날이 벌써부터 기다려지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신우이 부부의 행보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극단적이었습니다. 흥신소 소장님이 붙여둔 미행 직원의 보고에 따르면 신우이와 심해부는 서울 바닥에서 가장 악명 높기로 소문난 명동의 한 불법 사채 사무실을 제 발로 찾아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제1금융권은 고사하고 저축은행 대출조차 막혀버린 그들에게 10억이라는 거금을 단 며칠 만에 내어줄 곳은 사람의 피와 살을 담보로 잡는 악질 고리대금업자들 뿐이었습니다. 미행 직원의 보고 내용. 사모님, 방금 쥐새끼들이 서류에 도장 찍고 나왔습니다. 이미 대출이 꽉 찬 신우이 명의의 아파트에 후순위 근저당을 최고액으로 설정한 것도 모자라 심해부의 부모님이 사는 시골집 땅 문서까지 몰래 훔쳐와서 담보로 넘겼더군요. 게다가 이자가 무려 주당 10%짜리 살인적인 조건입니다. 한 달만 밀려도 이자가 원금을 덮어버리는 악성사채인데 30억이라는 수익에 눈이 멀어 신체 포기 각서까지 서슴없이 지장을 찍고 나왔습니다. 보고를 듣는 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0억이라는 허황된 신기루를 쫓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 줄 뿐만 아니라 늙은 부모의 마지막 보금자리까지 사채업자의 아가리에 쳐넣은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이성을 마비시키면 얼마나 끔찍한 괴물로 변하는지 그들은 스스로 완벽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날인 금요일 오후 2시 50분. 저는 집 거실에 앉아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골든 에셋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의 법인 에스크로 계좌 물론 오 상무님과 흥신소 측이 합법적으로 세팅해둔 자금 신탁 계좌였습니다의 잔고를 새로 고침하고 있었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정확히 2시 55분 핸드폰에 선명한 입금 알림이 울렸습니다. 입금 10억 원 입금자명 박지영 신우이.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0억. 제 남편의 목숨값을 강탈하려던 놈들이 도리어 자신들의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낸 피 묻은 돈 10억 원이 제 발밑으로 고스란히 굴러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흥신소 소장님, 즉 가짜 김 대표에게서 확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방금 10억 입금 확인했습니다. 신우이 그 여자가 돈 입금하자마자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와서는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이제 우리 부부 이름으로 30억 지분 등록된 거 맞냐며 확인을 거듭하더군요. 제가 아주 확실하게 전산 등록 끝났고 다음 달 1일에 첫 달 배당금 2천만 원이 먼저 입금될 거라고 안심시켜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소장님.
놈들은 지금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강남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겠네요. 사채업자들에게 목이 졸려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말이죠. 그렇겠죠. 자, 그럼 사모님 지시대로 저희 골든 에셋 사무실은 오늘부로 깔끔하게 폐업 처리하고 흔적 없이 증발하겠습니다. 연기자들도 모두 철수시켰고 대포폰도 폐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전화를 끄는 저는 식탁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대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신우이 부부는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이 제 10억을 가로채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를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과부라 비웃으며 곧 자신들의 통장에 꽂힐 30억의 환상 속에서 춤을 추고 있겠죠. 하지만 그 환상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당 10%의 살인적인 사채 이자는 당장 다음 주부터 놈들의 목을 무자비하게 옥죄어 갈 것이고, 다급해진 놈들이 김 대표를 찾았을 때 강남에 번듯했던 사무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텅 빈 콘크리트 바닥일 테니까요. 저는 지훈이의 방에서 곤히 낮잠을 자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향을 하나 피워 올렸습니다. 여보, 당신 피 빨아먹으려던 기생충들, 이제 내가 지옥행 급행열차에 강제로 태웠어. 그 열차가 얼마나 끔찍한 속도로 벼랑을 향해 돌진하는지 거기서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어. 10억을 입금하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아침, 신우이 부부의 집은 아침부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여보, 김 대표님이 오늘 첫 달 배당금 2천만 원 먼저 쏴주신다고 했지? 돈 들어오면 백화점 오플런부터 가자. 나 저번부터 눈여겨본 에르메스 가방 있잖아. 오빠 장례식장 갈 때 들고 갈 제대로 된 명품 백 하나 없어서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알아? 신우이 박지영은 콧노래를 부르며 얼굴에 값비싼 영양크림을 듬뿍 발라대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홈쇼핑 채널을 돌리던 심해부 역시 거들먹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가방만 사? 이참에 내 차도 포르쉐로 바꾸자고. 1년 뒤에 30억 들어오면 그까지 차 할부금 내는 건 일도 아니잖아. 아우, 이수진 그 멍청한 과부년. 지가 혼자 꿀꺽하려던 황금알을 우리가 쏙 빼먹은 줄도 모르고 지금쯤 집구석에서 청승이나 떨고 있겠지? 생각할수록 짜릿하네. 오전 10시. 은행 업무가 시작되고도 한참이 지났지만 신우이의 핸드폰은 잠잠했습니다. 11시, 그리고 낮 12시가 되어도 기다리던 2천만 원 입금 알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슬슬 초조해진 심해부가 헛기침을 하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김 대표 이 양반이 바빠서 깜빡했나? 내가 전화 한 통 넣어볼게. 심해부는 여유로운 척하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김 대표의 중후한 목소리가 아니라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기계음이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결번이 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이래? 통화권 이탈인가? 왜? 안 받아. 다시 걸어봐. 법인 번호로 걸어보든가. 신우이의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심해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사무실 유선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심해부의 핸드폰 화면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들짝 놀란 심해부가 김 대표일 것이라 확신하며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대표님.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일주일 전 그들에게 10억을 빌려주었던 명동 사채업자 황 사장의 거칠고 쇳소리 나는 음성이었습니다. 김 대표는 얼어 죽을. 나다 이 새끼야. 오늘 일주일 꽉 찼다. 첫 주 이자 1억 원, 오후 4시까지 입금해라. 1분이라도 늦으면 니들 아파트 문짝 다 뜯어내고 안에 있는 연놈들 내장부터 꺼내서 팔아버릴 거니까. 황 사장님. 아유, 당연히 드려야죠. 근데 저희가 지금 30억짜리 수익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전산이 살짝 꼬였나 봅니다. 하루, 아니 주말만 딱 기다려주시면. 연병하네. 30억? 야, 이 개새끼야.
명동 바닥에서 나한테 돈 빌려간 새끼들 중에 100억 안 들어온다는 새끼 없었어.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사시까지 딱 1억 꽂아라. 안 그러면 내 애비 애미 사는 시골집 땅에 포클레인 몰고 가서 싹 다 밀어버릴 줄 알아. 뚱 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심해부의 핸드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주당 10%의 이자. 10억을 빌렸으니 일주일에 갚아야 할 이자만 무려 1억 원이었습니다. 30억이라는 수익금에 눈이 멀어 덥석 물었던 사체의 늪이 이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그들의 목통을 물어뜯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어떡해? 김 대표한테 빨리 가보자. 강남 사무실. 당장 차 키 챙겨. 화장품을 바르다 말고 뛰쳐나온 신우이는 미친 사람처럼 남편의 멱살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차를 몰고 강남 테헤란로로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경적을 울려대며 그들은 오직 김 대표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일 뿐이다라는 얄팍한 희망 하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내팽개치듯 세운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1503호. 1503호. 여기다. 숨을 헐떡이며 복도 끝 1503호 앞으로 달려간 신우이 부부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금빛으로 번쩍이던 골든 에셋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라는 고급스러운 현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해부가 미친 듯이 유리문을 덜컹거렸지만 굳게 잠긴 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고급스러운 책상과 소파는커녕 굴러다니는 종이컵 하나 없는 시멘트 바닥이 그대로 드러난 텅 빈 콘크리트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무실이 왜? 김 대표님. 김 대표님. 신우이가 유리문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순찰을 돌던 오피스텔 건물 경비원이 다가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줌마, 남의 빈 사무실 앞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경비 아저씨, 여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투자회사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심해부가 경비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경비원은 귀찮은 듯 손을 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2호실 한 달짜리 단기 깔세로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용달차 부르더니 짐 싹 다 빼서 나갔어. 야반도주라도 한 건지 보증금 예치해둔 것도 안 찾아가고 연락 두절이라 우리도 골치 아프구만. 지난주 금요일 저녁이요? 신우이의 입에서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자신들이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10억 원을 에스크로 계좌로 송금한 직후였습니다. 돈이 입금되자마자 놈들은 흔적도 없이 사무실을 치우고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신우이는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쥐어뜯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심해부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타고 스르륵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10억. 부모님의 시골집과 자신들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신체 포기 각서까지 써가며 끌어온 그 피 같은 사채 10억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복도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던 신우이 부부는 넋이 나간 시체 같은 몰골로 자신들의 아파트에 돌아왔습니다. 시계는 이미 오후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황 사장이 이자 1억 원을 입금하라고 통보했던 데드라인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 경찰에 사기당했다고 신고할까?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신우이가 덜덜 떨며 핸드폰을 집어들려 하자 심해부가 그녀의 손목을 확 낚아챘습니다. 미쳤어. 우리가 누구 돈을 끌어다 썼는지 잊었어.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가 시작되면 우리가 투자 사기당한 거 황 사장 귀에도 들어갈 텐데 그 인간이 아이고 10억 사기당해서 불쌍하네. 천천히 갚으시오 할 것 같아. 당장 오늘 밤에 사람 풀어서 우리 애부터 납치해서 장기라도 내다 팔 인간이야. 심해부의 절규에 신우이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해를 하며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이미 시작된 사체 지옥의 시계가 멈추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쾅, 쾅, 쾅. 갑자기 현관문이 통째로 뜯겨나갈 듯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박지영, 문 열어. 사시까지 이자 1억 꽂으라니까 어디서 간땡이가 부어서 잠수를 타. 문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욕설과 쇠파이프로 철문을 내리치는 소리에 두 사람은 사시나무 떨듯 부둥켜 안았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시도조차 없이 잠시 후 빠직하는 소리와 함께 강제로 문틈이 벌어지더니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덩치 3명을 대동하고 들어온 황 사장은 흑발로 거실 대리석을 짓밟으며 들어와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심해부의 멱살을 잡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새끼들이 명동 바닥돈이 우스워. 이자 상환일 1분 늦을 때마다 이자율 1%씩 복리로 올라가는 거 계약서에서 못 봤냐? 황 사장은 구두 앞코로 심해부의 옆구리를 무자비하게 걷어찼습니다. 억소리를 내며 뒹구는 남편을 보며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습니다. 사장님, 잘못했어요. 저희가 투자 사기를 당해서 돈이 싹 다 날아갔어요. 제발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저희 친정오빠 사망보험금 10억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거 우리 올케한테서 뺏어서라도 당장 갚을게요. 제발 며칠만 시간을. 시끄러워 이년아. 황 사장은 신우이의 얼굴에 침을 뱉듯 내뱉고는 품에서 시뻘건 압류 딱지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년 올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게 뭐야. 오늘부로 이 집이랑 네 시댁 늙은이들 사는 시골 땅 전부 우리 명의로 근저당 실행해서 경매 넘긴다. 야 애들아, 이 집 구석에 돈 될 만한 거 전부 딱지 붙여라. 건장한 덩치들이 집안을 헤집으며 신우이가 목숨처럼 아끼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고급 오디오, TV, 심지어 냉장고에까지 사정없이 붉은 딱지를 쾅쾅 붙여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내 가방. 그거 한정판이란 말이야. 손 떼지 마. 신우이가 악을 쓰며 덩치들에게 매달렸지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뺨 따기뿐이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신우이의 시야로 온 집안이 피비린내 나는 붉은색 딱지로 뒤덮이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이 저와 지훈이를 쫓아내고 뺏으려 했던 10억이라는 탐욕이 이제는 자신들의 살갗을 벗겨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같은 시각 저는 신우이 부부의 아파트 건너편 길가에 세워둔 제 차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흥신소 소장님이 사채업자들 틈에 심어둔 정보원을 통해 집안의 상황이 고스란히 제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고 있었죠. 수진 씨, 사채업자들이 집안 살림에 딱지 다 붙이고 내일 당장 집 비우라고 통보하고 나갔답니다. 안 그러면 강제로 끌어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네요. 조수석에 앉은 오상무님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는 차창 너머로 신우이 부부의 아파트 베란다를 올려다보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상무님, 이제 저 인간들이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빈털터리가 된 놈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 바로 가족이라는 징그러운 이름표를 붙인 시어머니와 제 집뿐이겠죠. 저는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옥불에 타들어가다 못해 뼈까지 녹아내린 놈들이 살려달라며 제 발밑을 기어다닐 그 완벽한 피날레의 무대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하늘에는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센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겨나듯 아파트에서 도망쳐 나온 신우이 부부는 비를 쫄딱 맞은 생쥐꼴로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몸을 뉘일 모텔비 몇만 원조차 수중에 없었던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 즉 신우이의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구원의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시어머니의 처절한 통곡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지영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내 남편이 우리 시골집 땅 문서를 들고 가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방금 험악하게 생긴 깡패놈들이 들이닥쳐서 집안 다 때려 부수고 내일 아침까지 안 나가면 포클레인으로 집을 밀어버리겠단다. 아이고 내 팔자야. 심해부가 사채를 끌어다 쓰며 몰래 담보로 잡았던 부모님의 시골집마저 이미 황 사장의 손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평생 농사만 짓고 살던 늙은 부모마저 길바닥으로 나앉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아니
이제는 정말 의지할 곳이 단 한 군데도 남지 않았다는 절대적인 절망감이 두 사람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결국 그들이 떼꾸정물이 흐르는 몰골을 질질 끌며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문을 부수고 들어와 행패를 부렸던 저와 지훈이의 집이었습니다. 쾅쾅쾅쾅. 옳게. 수진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우리 진짜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생겼어.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신우이의 비명은 며칠 전에 그 오만방자했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추위에 질려 짐승처럼 헐떡이는 비참한 울부짖음이었죠. 저는 천천히 거실 불을 켜고 굳게 잠긴 도어락의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문이 열리자마자 신우이와 심해부는 아스팔트 바닥을 기어오듯 현관으로 엎어지며 제 발목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빗물과 눈물 그리고 사채업자에게 맞아 터진 입술에서 흐른 핏물이 섞여 그들의 얼굴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수진아, 옳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우리 사기당했어. 전 재산 다 날리고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 올케가 받은 오빠 사망보험금 10억 있잖아. 그거 우리한테 딱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될까? 아니, 5억이라도. 제발 살려줘. 내일 아침까지 돈 못 구하면 저 인간들 내 남편 장기 떼서 팔아버린대. 신우이는 제 바지가랑이에 얼굴을 비벼대며 오열했고 평소 저를 무시하며 헛기침만 해대던 심해부 역시 현관 바닥에 이마를 쾅쾅 찌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재수씨,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발 지훈이를 봐서라도 피를 나눈 가족을 봐서라도 저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자신들이 힘의 우위에 있다고 착각했을 때는 남편 잃은 과부라며 조롱하고 조카를 볼모로 협박하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자 가족이라는 역겨운 단어를 입에 올리며 제 남편의 목숨값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목을 붙잡은 신우이의 손을 차갑게 쳐내고는 우뚝 서서 발밑에서 꿈틀거리는 놈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족, 피를 나눈 가족. 형님, 우리 그이 장례식장 식당 구석에서 고모부가 파전 씹어먹으면서 했던 말 기억 안 나요? 10억이면 강남에 갭 투자 하나 꽂을 수 있는 돈이니까 저 멍청한 과부년이 돈 빼돌리기 전에 선수 쳐야 한다고 낄낄거리셨잖아요. 제 입에서 나온 장례식장 식당에서의 대화 내용에 신우이와 심해부의 움직임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당신들이 내 남편 시신이 씻기도 전에 그 더러운 주둥이로 10억을 탐낼 때 내가 바로 그 벽 뒤에서 다 듣고 있었으니까. 저는 허리를 숙여 넣기 나간 신우이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형님, 수익률 300%짜리 강남 재건축 사모펀드 VVIP만 받는다는 골든 에셋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 김 대표.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들에 신우이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딴 게 세상에 존재할 리가 없잖아. 시아버지 제삿날 형님이 내가 통화하는 거 엿듣고 안방에 몰래 들어와서 내 핸드폰 화면 사진 찍어갈 때 형님 입꼬리가 귀에 걸려있던 거 내가가 거울로 보고 있었는데. 뭐?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네, 맞아요. 그 가짜 펀드 사무실, 가짜 대화 내용, 그리고 당신들이 굽신거리며 매달렸던 그 김 대표라는 사람까지. 전부 내가 당신들 사채 빚 끌어다 지옥에 처박으려고 흥신소 고용해서 만든 완벽한 함정이었어. 화광 마이너스. 창밖으로 번개가 치며 거실을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신우이와 심해부는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거대한 사기극의 설계자가 바로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만만하게 보며 무시했던 올케 이수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뭐야? 내가 다 꾸민 짓이라고. 신우이 박지영의 파래진 입술이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해부 역시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희번덕거렸죠. 충격과 공포로 굳어있던 신우이의 얼굴은 곧 자신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극도의 분노와 광기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독한 미친년아.
내가 감히 우리를 속여. 우리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어. 내 돈 10억 내놔.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시누이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제 목을 조르기 위해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달려드는 시누이의 어깨를 매몰차게 밀쳐냈습니다. 빗물에 젖어 비틀거리던 시누이는 꼴사납게 현관 신발장 구석으로 처박혔습니다. 형님, 정신 차려. 지금 그 더러운 손으로 내 몸에 털끝 하나라도 대면 당장 명동 황 사장한테 당신들 여기 숨어 있다고 주소 문자로 찍어줄 테니까. 황 사장이라는 이름 세 글자의 시누이는 마치 목줄이 채워진 개처럼 흠칫 놀라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저는 구두발로 시누이의 젖은 치맛자락을 지그시 밟으며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내 돈 10억. 형님이 부모님 시골 땅 문서까지 훔쳐다가 황 사장한테 목숨 걸고 빌려서 꽂아준 그 10억 말하는 거야? 저는 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제 이름으로 된 신탁계좌 잔고 증명화면을 켜서 두 인간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10억 원이라는 숫자에 두 사람의 눈동자가 터질 듯이 커졌습니다. 형님 부부가 투자 명목으로 우리 가짜 법인 에스크로 계좌에 자발적으로 꽂아준 그 돈. 입금 확인되자마자 4명의로 된 이 안전한 신탁계좌로 세탁돼서 전액 이체됐어. 명동 사채업자도 경찰도 절대 건드릴 수 없게 오상무님과 변호사가 법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처리해뒀지. 당신들이 우리 지훈이 밥줄 끊어놓고 탐내려 했던 내 남편 목숨값. 당신들이 직접 끌어온 사채 빚으로 완벽하게 보상받았네. 고마워, 형님. 안 돼. 돌려줘. 수진아, 제발 그 돈만 돌려줘. 안 그러면 우리 진짜 사채업자들한테 갈기갈기 찢겨 죽어. 심해부가 다시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찌으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죄책감도 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듯한 짜릿한 카타르시스만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고모부 형님,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제야 좀 실감이 나나봐요. 당신들이 남편 잃은 슬픔에 빠진 나를 협박하고 내 아들 양육권까지 들먹이며 피눈물을 짜내려 했던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겨우 예열 수준이지.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두 인간의 처참한 몰골 위로 무자비하게 들이쳤습니다. 시어머니 시골집 땅 문서 날려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건 형님 부부가 알아서 해결해. 난 시어머니가 길에서 얼어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니까. 자, 이제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진짜로 황 사장한테 놈들 밥값 던져주기 전에. 제가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척하자 기겁한 시누이와 심해부는 비명을 지르며 엎어진 채로 현관문 밖으로 기어나갔습니다. 수진아, 옳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천벌을 받으려니야. 제발 살려줘. 두 인간이 빗물 고인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던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육중한 철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마이너스. 띠리링 마이너스. 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굳게 잠기는 소리와 함께 문 밖에서 들려오던 살려달라는 처절한 절규는 거대한 빗소리에 파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 남편의 죽음 앞에서 낄낄거리며 10억을 운운하던 짐승들을 완벽하고도 지독한 파멸의 늪으로 밀어 넣어버린 진정한 복수의 밤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밖에서 들려오던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완전히 잦아든 다음 날 아침. 시월드의 파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자비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흥신소 소장님을 통해 전해들은 시골 시댁 본가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10억을 내놓으라며 폐악질을 부리던 시어머니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둘째 사위가 땅 문서를 몰래 훔쳐다 사채업자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동 사채업자 황 사장의 수하들은 노인의 현실 부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아이고, 이 도둑놈들아.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신발을 신고 들어와.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용역 깡패들은 코웃음을 치며 집안의 가구들을 마당으로 사정없이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을 아끼던 자개장과 가전제품들이 진흙탕 바닥에 나뒹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할망구야, 내 사위놈이 이 집 담보로 우리 황 사장님 돈 10억을 끌어다 썼고 이자 상환일 넘겨서 계약서대로 집구석 경매 넘기는 거니까 억울하면 나 딸년 부부나 찾아가서 따져. 야, 끌어내. 용역들의 거친 손길에 의해 시어머니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비 내리는 마당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대문에는 붉은색 출입 통제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었고 평생을 떵떵거리며 동네에서 유세를 떨던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녀는 빗물에 젖은 흙바닥을 치며 딸과 사위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웃들의 싸늘한 시선과 비웃음뿐이었습니다. 한편 제 집에서 쫓겨난 시누이 부부의 처지도 시어머니보다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눈을 피해 도망친 그들이 숨어든 곳은 보증금도 없이 하루 10,000원을 내고 자는 변두리에 곰팡내 나는 허름한 지하 만화방이었습니다. 여보, 나 배고파. 춥고 무서워. 엄마한테 다시 전화해볼까? 컵라면 하나 살 돈조차 없어 종이컵에 수돗물을 받아 마시던 시누이는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남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에 미쳐버린 심해부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미친년아, 장모님 집까지 사채업자한테 다 넘어갔는데 거길 왜 전화해? 내가 그때 눈치 없이 이수진 그년 통화하는 것만 안 엿들었어도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어. 30억? 야, 이 멍청한 년아, 내 탐욕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파트너라 치켜세우며 제 남편의 목숨값을 강탈하려 모의했던 부부는 벼랑 끝에 몰리자 가장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며 서로의 살점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역시 도끼가 올라 심해부의 얼굴을 핥히며 악을 썼습니다. 뭐라고? 불법 도박이랑 코인에 미쳐서 빚 8억 만든 게 누군데 나한테 뒤집어 씌워. 내가 내 아파트 담보 잡고 엄마 땅 문서 훔쳐오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지는 않았어.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두 사람이 지하 만화방 구석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그 순간 쾅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만화방의 철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지영 사모님, 김서방님. 아주 두 분이서 사랑 싸움이 애틋하시네. 계단을 천천히 밟으며 내려오는 구두 발소리. 황 사장이었습니다. 위치 추적을 피해 핸드폰까지 버리고 도망쳤지만 명동 바닥을 꽉 잡고 있는 전문 사채업자들의 정보망을 피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황 사장의 등장이 곧 사형 선고임을 직감한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황 사장님. 제발 목숨만은. 목숨?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어제 말했지. 1분 늦을 때마다 이자 1%씩 복리로 올라간다고. 니들이 내 돈 10억 떼먹고 도망친 꼬박 하루 동안 붙은 이자만 계산해도 니들 장기 다 꺼내 팔아도 모자라. 황 사장이 턱짓을 하자 덩치들이 달려들어 심해부의 양팔을 뒤로 꺾고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시누이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며 거품을 물고 실신 직전까지 갔습니다. 김서방, 넌 오늘부터 새우잡이 배든 염전이든 몸으로 갚을 수 있는 대로 팔려갈 줄 알아. 그리고 박지영 너는. 황 사장은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내년은 그 잘난 혓바닥으로 남편 핏값 뺏으려던 도끼 남았으면 오늘 밤부터 변두리 술집이든 섬마을이든 돌면서 몸으로 이자 갚아. 니들이 죽어서 시체가 되더라도 내 돈 10억 원금의 이자까지 뼈가루에서 털어갈 거니까. 그들의 절망적인 비명은 만화방의 퀴퀴한 지하실 공기 속으로 허무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누군가의 피눈물을 짜내어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 했던 하이에나들은 결국 자신들이 불러들인 진짜 괴물의 아가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씹어 삼켜지고 있었습니다. 지하 만화방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짐승처럼 끌려간 시누이 부부의 소식은 며칠 뒤 흥신소 소장님이 건네준 몇 장의 조잡한 사진들을 통해 제게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사진 속 심해부는 얼굴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처참한 몰골로 이름 모를 외딴 섬의 염전 바닥을 박박 기어다니며 소금 가마니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감식꾼들의 매질을 피하려 발버둥치는 그의 모습엔 한때 강남 오피스텔에서 프라이빗 펀드를 운운하며 거들먹거리던 허세에 가득한 샌님의 흔적은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박지영의 몰골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을 들지 못해 기가 죽는다며 타령을 해대던 그녀의 손에는 이제 악취가 진동하는 지방 변두리 유흥가의 공중화장실 청소용 소리 들려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며칠 만에 폭삭 늙어 20년은 더 늙어 보였고 빚을 갚기 위해 하루 18시간씩 허드레실과 서빙, 화장실 청소까지 강요당하며 매일 밤 사채업자들의 쌍욕과 구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훑어보며 저는 조용히 커피를 머금었습니다. 제 남편의 피 묻은 돈을 가로채 강남 한복판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그들의 오만한 꿈은 이제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되어 그들의 뼈와 살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의 칼날이 닿은 곳은 비단 그 두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처참한 지옥을 맛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평생을 남의 눈치나 보며 아들 하나 잘 둔 유세로 떵떵거리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시골집마저 빼앗기고 길바닥으로 쫓겨난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동네 노인정을 전전하다 결국 염치불구하고 서울로 올라와 옛 이웃들에게 돈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김권사, 나야 나. 우리 며느리년이 독하게 내 돈을 다 빼돌려서 내가 잠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차비라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그러나 세상 인심은 권력이 사라진 노인에게 한없이 냉혹했습니다.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동네방네 유세를 떨던 표독스러운 노인네가 쫄딱 망해서 구걸을 다닌다는 소문은 이미 바닥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죠. 옛 이웃들은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거나 소금을 뿌리며 시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시어머니는 결국 며칠 전 자신이 문을 부수듯 두드리며 행패를 부렸던 저희 집 앞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과 연동된 홈 CCTV 앱을 켜자 현관문 앞에 쪼그려 앉아 비를 피하는 시어머니의 앙상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허연 입김을 내뿜으며 덜덜 떠는 모습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와 제 뺨부터 올려붙였겠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초인종을 누를 기력조차 그리고 저를 마주할 일말의 용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밖에 할머니 온 거 아니야? 내가 창문으로 봤는데. 방에서 그림을 그리던 지훈이가 거실로 나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시선을 돌리며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그냥 길 잃은 도둑고양이가 비를 피하고 있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그림 그리렴. 저는 다시 홈 CC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둑고양이만도 못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자신이 버리고 짓밟으려 했던 며느리의 집 문턱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는 시어머니. 그 모습을 차가운 액정 너머로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며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놓인 시든 국화꽃을 새 것으로 천천히 갈아 끼웠습니다. 홈 CCTV 너머로 웅크린 시어머니의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던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동정심이나 연민 따위는 단 1g도 섞여 있지 않은 그저 10년 넘게 저와 제 남편의 골수를 빨아먹었던 기생충의 마지막 발악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서늘한 호기심뿐이었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에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있던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백발의 뗏물이 줄줄 흐르는 주름진 얼굴, 그리고 추위와 허기로 파랗게 질린 입술. 한때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아들의 핏값을 내놓으라며 악다구니를 쓰던 표독스러운 시어머니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진아. 옳게. 아니, 수진아. 현관문이 열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제 발밑으로 기어와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어. 지영이 그년이 꼬드기는 바람에 눈이 돌아서 내가 우리 상철이 어떻게 내조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수진아, 나 3일 내내 물 한 모금 못 마셨어. 제발 따뜻한 밥 한 숟갈만, 아니 거실 구석이라도 좋으니까 하룻밤만 좀 재워다오. 나 진짜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생겼어. 바들바들 떨리는 마른 손이 제 바지 끝단을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꽉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혐오스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구둣발로 툭 쳐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들, 제 남편 상철씨 살아있을 때 기억나세요? 당신 딸 박지영 명품 가방 사준다고 상철씨한테 전화해서 지훈이 기저귀값 하라고 모아둔 돈까지 싹 다 뜯어가셨잖아요. 그래놓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장남이 부모 챙기고 동생 챙기는 건 당연한 거다. 넌 내 아들 돈 파먹는 식충이니까 입 다물고 살아라 하셨죠. 제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때 어머니는 상철씨 영정 사진 앞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오직 그 사람이 남긴 10억이라는 돈에만 미쳐서 اب 잃고 우는 당신 친손자 지훈이 앞에서 내 머리채를 잡고 패대기 쳤죠. 그게 어머니가 말하던 가족이고 핏줄입니까? 내가 미쳤었어. 내가 귀신이 씌여서. 수진아, 제발.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어머니 갈 데가 왜 없어요? 서울역 지하도에 가면 박스 주워다 덮고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 거기가 남은 평생 어머니가 살아야 할 유일한 본가입니다. 저는 지갑을 열어 빳빳한 5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바닥에 웅크린 시어머니의 얼굴 위로 툭 던졌습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지훈이 낳고 산후조리도 못하고 집에서 미역국 끓여 먹고 있을 때 어머니가 신우이랑 백화점 쇼핑 가기 전에 들러서 제 얼굴에 던지며 적선했던 돈. 딱 이 5만원이었잖아요. 그걸로 국밥이나 한 그릇 사드시고 다시는 내 집 반경 1km만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저는 몸을 굽혀 덜덜 떨리는 손으로 5만원짜리 지폐를 움켜쥐는 시어머니의 귓가에 대고 낮고 섬뜩하게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어머니 딸내미 부부가 일하고 있는 금영동 황 사장한테 어머니 주소도 싹 다 넘겨버릴 거니까. 늙은 노인네라도 섬마을 주방떼기로 팔아넘기면 돈 100만원은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힉. 황 사장이라는 이름의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뒷걸음질을 치며 복도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5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가슴에 품고 다리 한 짝이 벗겨진 것도 모른 채 비 내리는 계단을 향해 허겁지겁 달아나는 그녀의 뒷모습은 세상 그 어떤 페인보다도 비참하고 추악했습니다. 쾅 마이너스. 현관문을 강하게 닫아버린 저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남편의 채취, 그리고 10년 동안 저를 옥죄어왔던 시월드라는 끔찍한 사슬이 비로소 산산조각이 나 바닥으로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남편의 죽음을 둘러싼 역겨운 피비린내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좀먹던 기생충들은 자신들이 판 무덤 속으로 완벽하게 파묻혔고 그 무덤을 덮은 건 그들 스스로가 끌어들인 탐욕이라는 이름의 흙더미였으니까요. 저는 거실 창문으로 다가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깥 풍경을 내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저 멀리서 옅은 햇살이 구름 사이를 뚫고 쏟아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지훈이와 저를 위해 남겨준 진짜 목숨값 10억이라는 거대한 방주를 타고 완전히 새로운 바다를 향해 닻을 올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매서운 폭풍우가 지나가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옥 같았던 과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옛집을 처분한 저는 오상무님의 도움을 받아 지훈이의 초등학교 학군이 좋은 신도시의 채광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10억 원은 여전히 제 명의의 철저한 신탁계좌와 안전한 우량주에 분산 투자되어 매달 저와 지훈이가 풍족하게 생활하고도 남을 만큼의 든든한 배당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며칠 전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훈이의 손을 잡고 오랜만에 남편이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1년 전 남편의 시신 앞에서 10억을 운운하며 낄낄거리던 하이에나들의 역겨운 숨소리가 맴돌던 장례식장과는 달리 오늘 남편의 납골당 앞에는 눈부시게 따뜻한 봄 햇살만이 가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훈이 며칠 전에 초등학교 입학했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지훈이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모습 보면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유리창 너머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지훈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그린 아빠 얼굴 그림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나 학교에서 달리기 1등 했어. 엄마가 아빠 닮아서 다리가 길어서 그렇대. 제잘거리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는 남편의 사진을 향해 편안하고 찬란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제 얼굴에는 남편을 잃은 미망인의 그늘도 시월드에 짓눌려 살던 며느리의 피로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아들을 지켜낸 강인한 엄마의 자부심만이 빛나고 있었죠. 참,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의 후일담이 궁금하시겠죠? 며칠 전 제 복수국의 1등 공신이었던 흥신소 소장님 가짜 김 대표님과 식사를 하던 중 그들의 근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명동 황 사장에게 끌려갔던 시누이 부부는 아직도 그 지옥의 늪에서 단 한 발자국도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늪은 더 깊어졌죠. 심해부는 외딴섬 염전에서 도망치려다 붙잡혀 다리 한쪽을 심하게 절게 되었고 이제는 원양어선으로 팔려갈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누이 역시 지방 유흥가와 모텔촌을 전전하며 청소와 허드렛 일로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있지만 주당 10%라는 악마의 복리 이자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모자랄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핏줄을 앞세워 제 피를 빨아먹으려 했던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길바닥으로 쫓겨난 시어머니는 몇 달간 서울역 지하도를 전전하며 노숙 생활을 하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급성 치매 판정을 받고 무연고자들이 가는 행려병자 수용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도 하루 종일 허공에 대고 내 아들 10억, 내 딸 30억 을 중얼거리며 벽에 머리를 찢는 발작을 일으켜 병동 내에서도 기피 대상 1호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뿌린 탐욕의 씨앗을 마지막 한 톨까지 하차먹으며 살아 숨쉬는 지옥 속에서 평생을 썩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이 핏줄이라는 단어가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기생충처럼 갉아먹고 내 아이의 미래를 훔치려 드는 가짜 핏줄이라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과감하게 도려내고 짓밟아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지키고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내는 유일한 정답이더라고요. 남편이 피와 목숨으로 지켜낸 10억이라는 방패 뒤에서 저는 이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견고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지훈이가 성인이 되어 이 세상에 당당히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이 찬란하고 통쾌한 승리의 미소를 결코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저 이수진의 기나긴 사이다 복수국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생충 같은 인연은 과감히 끊어내고 언제나 당당하고 시원한 사이다 같은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